자, 이제 뭐 마지막 시간이죠. 그럼 또 가기 전에 옆 사람들하고 인사해야겠네요. 야, 다음에 또 언제 보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참. 아니, 그래. 아니, 등록에 있으면은 자주들 보는 게 정상이지. 하긴 뭐 제가 보더라도, 그죠? 오래간만에 얼굴 보는 분도 있으니까. 그죠? 설마 저기 박관 양반하고 협의를 다 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전환한 건 아니죠? 올해 하여간 떠나야 돼. 올해 최소한 1차 이상은 돼야 되잖아요. 그죠? 1차 이상은. 우리 해가 이렇게 쭉 돌려가지고 얘는 하여간 6점 맞을 수 있게끔 가요. 이 과목은. 그거를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오면 그렇게 갈 수 있게 선생님이 돌려서 그렇게 가게 해줘요. 해주는데, 근데 얼굴은 보여줘야지 뭘 어떻게 해줄 거 아니에요. 얼굴도 안 보여주는데 뭐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그거를. 그리고 이거 미리 또 말씀드리는데 7월 달에 되면 문제풀이 하죠. 그 문제집 안에 보면 답하고 해설이 있죠. 그러니까 이걸 또 들고 또 들어간다고요. 혼자 공부하겠다고. 그러면서 혼자 까먹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들어도 이게 안 남는데 혼자서 하기만 알고 있는 것 갖고만 정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7, 8월이 지나고 9월 달에 등장해가지고 모의고사를 보죠. 모의고사 성적을 안고 또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야? 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왜 성적이 또 안 나오는 거야? 왜? 잊어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러잖아요. 이거는 시험에 따른 왕도가 없어요. 누가 꾸준히 열심히 하느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이게 열심히 나오시게 쭉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저는 아까 잠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오랜만이다. 뭐 이런 소리가 안에서 들리길래 이게 도대체가 무슨 소리냐, 이게. 아니, 어떻게 같은 수강생끼리. 아니, 선생하고는 뭐 그럴 수는 있어요. 한 주 안 나오면 2주 만에 보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수강생끼리 야, 오랜만이다. 뭐 잘 지냈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도대체가 오래부른지는 모르겠으나 그래. 얼마 만에 나왔길래. 참. 아니, 제가 그러죠. 우리는 이인원이 다 합격해도 우리는 나중에 내년에 여기 광고할 때 합격자 수로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합격률로 승부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네? 한번 합격률을, 야, 거기를 1차 합격률이 100%래. 뭐 이런 소리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죠? 네? 인원이 다 돼도 많은 인원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학원 중에서 제일 가족적인 분위기예요. 지금. 그죠? 가족적인 분위기여가지고 얼굴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얼굴이. 누가 안 나오면. 벌써 여기 처녀들 둘 오늘 안 나왔잖아요, 지금. 이 둘은. 참, 진짜. 요즘 이 처녀도 자주 나오다가, 잘 나오다가, 최처녀는 왜냐하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꼭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처녀는 자주 나와서 걱정을 안 했는데, 요즘 또 이 친구도 또 이게 지금 들쑥날쑥하고 있는 거예요. 참. 좀 도와주세요. 예? 어떻게 선생을 도와줘야지 선생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프로그램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7월 달부터 시험 본다 그랬죠, 매주. 응? 매주 시험 보는 거예요, 매주. 우리 기억을 두들겨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자꾸 돌면 그 개론이 이제 조금씩 귀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처음보다는 그래도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무슨 용어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자꾸 듣다 보면 얘가 아마 이런 거 같다. 이게 조금씩 용어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문제지를 보면 이제 답이 보이기 시작해요. 답이. 그럼 성적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 남아서 공부하고 하나요? 오늘은 또 불안한 날이에요. 또 비가 오고 있어서. 중개사분들이 또 이 기상에 아주 민감해가지고, 비 오는 날 또 갑자기 사라지지 않나 뭐 이런 거. 오늘 저녁반도 걱정이 돼요. 틀림없이 오늘 같은 날 이 주사파들 있죠. 이분들이 오다가 어디로 사라진다고요. 누군가가 보림료를 마시자 뭐 이런 거 증류수 마시자 그러면 갈 거 아니에요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 끝나면 시험 끝나는 날 많이 마실 수 있고요. 합격자 모임할 때 진짜 또 많이 마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날을 위해서, 그렇죠? 열심히 해주면 돼요. 참. 그래서 이제 그날 얘기했죠. 맞춰놨던 드레스하고, 그죠? 턱시도를 입고 한번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아니, 그거 괜찮은 거예요. 뭐 간단한 거, 뭐 드레스라고 해서 뭐 화려한 거 얘기하나요? 뭐 몇 개, 일상복 같은 거 하나 해가지고 하면 좋죠. 뭐, 그죠? 자, 주택금융공사가 있는데요. 이 주택금융공사 자체 개념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많이는 안 물어보는데, 거기 보시게 되면 이 주택금융공사는요, 우리나라가 주택금융공사가 설립되기 전에는요, 단기 주택자금 대출제도밖에 없었어요. 주택금융공사가 설립한 이후로 최초로 우리나라에도 장기 주택자금 대출제도가 도입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택금융공사가 2004년도에 설립을 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대출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만기 상환 저당이 있죠. 그렇죠? 이게 3년 만기 상환 저당이라고 해서 3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3년 만기 됐을 때 원금 일시로 상환하는 방식밖에 없었어요.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게. 그러다가 얘가 들어오면서 만기가 몇 년 이상, 10년 이상의 장기 주택자금 대출 제도가 도입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장기 채권 시장이라는 게 열리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얘네들의 주요 업무라는 것 중에서요. 채권 유동화, 채권 보유라는 게 있고요. 주택 저당 증권이라든가 그다음에 학자금 대출 증권 및 유동화 전문회사 등이 주택 저당 채권을 유동화 자산으로 발행한 유동화 증권에 대한 지급 보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의의가 있고 주요 업무가 있다 그랬을 때 거기 보면 학자금 대출 증권이라고 돼 있죠. 네. 얘에 대한 평가 및 심사를 해줘요.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에 관련된 업무는 장학재단으로 이관을 시킨 거예요. 어디로 이관시켰다? 장학재단으로. 거기서 업무를 취급해요. 근데 그 주택금융공사에서 학자금 대출 있죠. 이게 증권이라는. 대출 채권을 기초로 해서 얘네도 증권은 발행할 수 있어요. 발행하는데 학자금 대출 채권이라는 명칭은 안 써요. 여러분들 아시는 MBS 아시죠? 네, 주택저당증권이라든가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 있죠. 그 명칭을 빌려서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 채권으로는 발행한다 안 한다. 그 명칭으로는 발행 안 하고 그냥 MBS에 포함시켜서는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가미 그냥 뭐 하고 있다. 심사하고 있고 이 명칭으로는 발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정도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게 되면 뭐 저당 채권 유동화했을 때요. 주택 저당 채권을 담보로 자기 자본의 5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택 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거기 구성에 있을 때 내용에 보게 되면 니은에 이렇게 돼 있죠. 공사는 채권 유동화 계획에 따라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해서 주택 저당 증권 또는 학자금 저당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학자금 저당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건 지워주시고요. 그러니까 이 명칭으로는 발행을 안 하고요. 얘를 이렇게 발행한다고요. 주택 저당 증권이나 주택 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의 형식을 빌려서 발행한다고요. 학자금 대출 채권의 명칭은 안 쓰고 명칭은 주택 저당 증권, 주택 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 있죠. 이 형식을 빌려서 발행하는 거예요. 발행을. 그러니까 이거는 법령에 기초한 거예요. 법령에.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법령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택금융공사는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저당 채권을 기초로 뭐를 발행할 수 있고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요. 이거를 담보로 해서 뭐를 발행한다. 주택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시험 지문에서 써요. 이걸 기초로 얘를 발행하고요. 얘를 담보로 해서 이걸 발행한다고요. 그게 그대로잖아요. 명칭이. 주택저당 채권을 뭐로 해서 담보로 해서 발행하니까 주택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얘네 차이는 뭐냐면요. 자기 신탁이 설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차이점이에요. 그죠? 거기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주택저당 그 증권할 때 저당 채권 유동화의 니은에 보면 공사는 채권 유동화 계획에 따라 자신을 수탁자라는 신탁을 설정해서 주택저당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이 자기 신탁이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신탁제도가 바뀌면서 자기 신탁제도가 허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탁자하고 수탁자가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게 원래 이런 거잖아요. 위탁자가 원래 수탁자가 틀리죠. 위탁자는 이제 부동산 보유자고 수탁자가 대부분 신탁자잖아요. 근데 이 수탁자를 자기를 설정한다고요. 자기 신탁을.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기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 수탁자 명의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혹시 만약에 사업을 운영하다가 뭔가 채권 추심이 들어와도 자기 신탁을 설정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도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 신탁 중에 보면은 관리 신탁이라고 있죠. 참고로 보시면 관리 신탁이라는 게 갑정 관리가 있고 을정 관리 신탁이 있어요. 을정 관리는 명의 신탁이고 갑정 관리는 신탁사에게 물건의 모든 관리를 총체적인 관리를 다 맡기는 건데 주로 어떨 때 관리 신탁을 쓰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이주 나가죠. 해외 이주 나갈 때 뭐 안전, 뭐 보험이라면 좀 뭐 할지 몰라도 국내 부동산을 남겨놓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나갔다가 잘못되면 들어올 수도 있었을 때 그거는 필요할 거 아니에요. 또 하나 뭐냐면 외국에 나가서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외국에 나가서 현지에서 잡을 우리가 뭐 얻어서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여기다 하나 임대 부동산 하나 만들어 놓고 가면 임대 수익 나오는 걸 가지고 기초로 해서 거기서 유용하게 또 쓸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식이 있는데 너무 어려서 부동산을 물려줘봐야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그럴 바엔 차라리 뭐를 설정해서 관리신탁을 설정해서 신탁사가 다 관리 운영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누구에게? 수익자에게. 그럼 수익자가 자식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자기 신탁을 설정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거예요. 내 물건인데 내가 위탁을 주고 내가 수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관리 운영해서 발생하는 수익은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자식에게. 이런 식으로 물려주는 방식으로 자기 신탁 같은 거 설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안 됐었는데 개정이 돼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 지금 차이점 뭐냐면 얘는 무슨 신탁을 설정한다는 거예요. 네, 얘는 자기 신탁 설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내용이니까 이거 그러면 선생님이 왜 이거 일일이 다 얘기하겠어요. 원래 이게 궁금해가지고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특징 중에 하나가 안 물어본다는 거잖아요. 이게 선생님이 짚하고 이게 이런 내용이니까 별로 중요하진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요렇게 발행하는 구조 정도는 알아두라는 얘기예요. 주택저당 채권을 기초로 뭐를 발행하고 저당채권. 얘는 담보로 이거 발행하니까 제목이 담보부 채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택저당 채권이 만기가 몇 년 이상? 10년 이상의 이게 장기 채권을 주택저당 채권이라고 명칭을 붙여준 거예요. 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해서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대표적인 상품이 있죠. 하나가 뭐가 있어요? 보금자리론. 하나가 뭐? 얘네 상대적인 건 알고 계시죠? 제가 볼 때 언젠가는 보금자리론하고 주택연금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얘가 일반 모기지면 얘는 영모기지잖아요. 기억하시나요? 네. 우리 그때 그림을 했었잖아요. 그림으로.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부동산의 가치는 이렇게 상승한다고 그랬을 때 일반 우리가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으면은 상환을 하죠. 그러니까 잔액이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줄어드는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대출 잔액이. 이게 일반 모기지고 영모기지라는 것은 시간이 가면 부동산 가치는 상승하겠죠. 근데 여기 있는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연금의 형식을 위해서 대출을 받는 식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대출 잔액이 같이 육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구조이기 때문에 한 번은 비교 대상으로 해서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보금자리론하고 뭐하고? 주택연금하고. 그렇죠. 얘 조기 상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금자리론.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없다? 아니, 이걸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은행에 또 돈 빌려서 돈 조기 상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 조기 상환할 수 있잖아요. 얘 조기 상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다 대출인데 왜 조기 상환이 안 돼요? 왜? 다 되지. 아니, 또 갑자기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마지막 시간이라는 거죠, 이거 이제. 그죠? 얘 조기 상환 수수료 내야 안 내요? 낼 거 아니에요. 은행부터 빌리면 내잖아요. 얘 낸다, 안 낸다? 얘 안 내잖아요, 얘. 그 문제로 낸 거 아니야, 이거. 기출해서. 다음 중에서 틀린 거 골라라. 그랬을 때, 주택연금을 조기 상환할 때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담해야 된다면 틀릴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오래간만에 얼굴을 봤는데, 그래도 갈 때 깔끔하게, 그죠? 선생님 입장에서 참 업이 돼서 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다음 주를 기대할 수 있게. 드디어 세종시 학생들이 궤도에 올라갈 조짐이 보이는구나. 뭐 이렇게. 조기상환? 얘도 조기상환 된다, 안 된다? 네, 되는 거예요, 둘 다. 그럼 얘 조기상환에 따른 수수료 있죠? 얘는 수수료 낸다, 안 낸다? 수수료 내는 거예요. 얘는 수수료 낸다, 안 된다? 수수료 안 내는 거라고요. 그렇죠? 이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면 이런 것도 문제로 하나 쑥 들어온다고요. 그럼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우리가 쉽게 맞출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괜찮은 거예요. 선생님 이제 이렇게 해서 막 얘기해 놓고 난 다음에 기억하라는 식으로 막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돌아오고 제가 다시 물어보면은 똑같은 대답이 또 나와요. 그죠? 그럼 선생님은 또 그러려니까 생각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얘도 자꾸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보면은 얘네는 가입 연령이나 이런 건 안 물어봐요. 여기는 미성년자 아니면 신청할 수 있는데 여기는 몇 세 이상이지 신청이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소유자나 배우자 중에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은 기초적으로 정리할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거기 연금에 보면 두 번째 칸에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몇 세 이상, 60세, 둘 중에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면 돼요. 그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을 직접 대출해 주는 거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택금융공사는 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할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업무 능력 중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대출해 주는 건 없고 시중은행에다가 위탁 판매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을 직접 지급하는 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주택연금에 대해서 뭐만 발행하는 거예요? 보증서만 발행하는 거예요. 보증서만. 지급보증만 해준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직접 대출해 준다면 안 되는 거예요. 연금도 자기가 직접 지급하는 형식이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기초로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시면요. 거기 이런 게 있어요. 월 지급금 지급 방식이 있죠. 거기 보면 맨 위에 기억에 보면 종신 방식이 있죠. 종신 지급이 있고 종신 혼합이 있죠. 네. 얘는 한번 선택하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종신 지급 방식으로 선택했다가 종신 혼합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에? 아니 이게 무슨 퀴즈 맞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리고 일단 한번 툭 뱉어보시고 난 다음에 반응을 살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야 내가 한번 지금 던지니까 누가 받아갖고 얘기 좀 해봐 이런 식으로 하나 툭 던져놓으면 얘는 바꿀 수 있다고요. 얘는 바꿀 수 있는데 뭐는 바꿀 수가 없냐면 월 지급금 유형이 있죠. 정액형으로 받을 것이냐 정률형으로 받을 것이냐 이런 것도 있죠.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을 것이냐 시간이 가면서 받는 금액을 크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적게 받고 나중에 많이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나중에 많이 받고 처음에 적게 받 이런 방식은 한 번 선택하면 변경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구별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거기 이제 그 밑에 나가면 월 지급금 지급 유형이라고 있잖아요. 정액형이 있고 전후 후박형, 정률형, 정률 감소형 이렇게 나와 있죠. 얘는 한번 선택하면 변경이 안 된다는 거고 위에 거는 종신 지급을 할 것이냐 종신 혼합으로 갈 것이냐는 한번 선택한 다음에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예, 변경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내용 정도 뭐 기초로 해서 하시면 되겠고 이거 말고도 추가되는 내용이 몇 개가 있는데 인용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가끔 홍보 형식으로 나오긴 하니까 간단히 다만 얘네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없어요? 바뀔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보금자리론 있죠. 융자 가능 금액 최대 얼마까지 해줘요? 최소 얼마? 최소는 100만 원. 최대 얼마까지 해준다? 얼마? 응? 최대 3억까지 해준다고요. 3억. 이게 원래가요. 최소가 2천이었었고요. 최대가 얼마냐면 3억이었었어요. 그랬다가 얘를 5억으로 올려준 거고요. 얘를 100만 원으로 낮춰준 거죠.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한도를 넓혀준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2천만 원 이상만 대출이 받을 수 있었는데 얼마도 100만 원도 이 보금자리를 대출 받을 수 있게끔 해줬으니까 보금자리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커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융자 받을 수 있는 규모를 최대 얼마까지? 5억까지 늘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경기가 안 좋아 작년에 왜 대출 규제 막 옥죄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한도를 3억으로 줄여버린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보금자리론 신청해가지고 대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얼마?
네, 3억 이상은 대출을 못 받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이번에 DTI라든가 LTV 이거 비율을 조정하게 되면 차입자 입장에서는 이제 돈 빌려 쓰기가 쉽지가 않죠. 자금 조달하기. 이게 1, 20% 차이가 되게 커요. 집을 구입을 할 때. 그 수천만 원이잖아요, 그 돈이. 이거 그걸 내 돈으로 만들 수 있는 염려가 관건이 크죠. 그래서 어쨌든 최소 지금 100이고 최대 얼마? 3억인 거예요. 대출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세요? 대출 기간? 10년. 또 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대출 기간이 몇 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이상이에요, 10년.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청산 들어가죠, 주택연금은. 이거 청산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대출 잔액하고요, 부동산 가치 있죠? 집을 처분해도 잔액으로 회수가 안 되잖아요. 모자란 금액을 누가 책임져 준다 그랬어요?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이게 지급보증 해줬으니 걔네가 책임지는 거예요. 상속인에게 청구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앞장이요. 네. 연령도 앞장과 127페이지 네. 연령도 확정기한 방식에 네. 요거 좀 배우자하고 관련된 요거 좀 이응. 아, 배우자가 만 60세 중에서 연소자가 만 55세에서 만 74세 있죠. 그 사이에 있을 때만 이 방식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는 이게 확정기간 방식은요. 우리가 일반 주택연금은 우리가 신청을 해서 뭐 할 때까지 사망할 때까지 구간이라 그러면요. 여기는 신청을 한 다음에 사망이 아니라 내가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의 기간 동안만 연금을 받겠다는 거죠. 그러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규모가 어떻게 돼요? 커질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걸 신청을 들어갈 때 연소자의 나이가 몇 살이라는 것도 중요하죠. 기간 중에. 연소자의 나이가 너무 많으면 10년을 잡아도 84세 아니에요. 20년을 잡으면 94세 아니에요. 그럼 현실적으로 생존에 대한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확정기간 방식의 연령을 정해주는 거예요. 연소자 나이가 만 55세부터 74세까지 이하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사망을 하면, 신청한 사람이 사망하면 배우자가 이거를 계속 혜택을 받도록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기간을 정해놓으면 이 사람의 나이가 아직은 충분히 생존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이 끝나버리게 되면 나중에 이 사람 연금 수령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왜 종신을 해준 이유가 뭐냐면 중간에 이거를 기한을 정해주게 되면 원래는 이게 10년, 20년 방식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신청이 몇 세냐면 60세잖아요. 근데 쭉 해서 20년에 80세잖아요. 충분히 생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 이 사람은 집을 처분하고 그다음부터 집 없는 상태로 돌아다녀야 된다고요. 부담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확정기한 방식은 이 기간이 더 짧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연소자의 나이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죠. 이게 현실적으로 74세까지 둔 거는 이 사람의 기간을 10년을 정하면 84세일 거고 이거 하면 94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넘어서면 곤란하겠죠. 이때까지도 이 양반이 생존해 있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확정기한 방식은 금액은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연금은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소유자가 그냥 일찍 사망한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나 남아있는 배우자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대는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먼저 그 양반은 가더라도 나머지 있는 분도 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령을 정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132페이지로 가면 부동산 활동론이라고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 요약집에는 제목이 부동산 활동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시험 목차상에서는 뭐 부동산 개발 및 관리 이런 식으로 이제 단원서가 붙어요. 부제가. 그래서 거기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동산 이용 뭐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용은 출제 빈도가 거의 없어요. 이용은. 그러니까 이용에서 나오는 케이스는 진짜 뭐 5년에서 뭐 한 7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래요. 그 내용도 간단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신경을 별로 그렇게 크게 안 써도 되고 정리하실 때.
그리고 저기 136페이지에 가면 부동산 관리라고 있죠. 관리. 관리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나와요. 관리는. 그 다음에 139페이지에 가면은 부동산 개발이라고 있죠. 개발이 적게 나올 때는 두 문제 나오고요. 최대 많이 나올 때는 네 개까지도 나와요. 네 개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단원의 비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비중이 크다는 얘기예요. 개발이 비중이 크다는 얘기예요. 개발이. 그 다음에 마케팅이 있죠. 뒤로 가시면 우리는 여기 또 마케팅 여기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지대론 말 이렇게 나오죠. 지대론. 지대론도 별표해야 돼요. 지대론도 매년 하나 나와요. 나오는데 149페이지 하단에 가면 지대이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차액지대, 뒤에 가면 위치지대, 절대지대 나온 곳 있죠. 네, 그런 정도 기초하시면 돼요. 그리고 입지론 쪽으로 들어가면 여기는 주로 상업입지론에서 우리가 왜 레일리 허프 계산하는 거 해봤죠? 기억하시나요? 네. 그거 정도 뭐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4페이지 있죠. 거기 가면 마케팅 전략이라고 있죠. 예? 네, 걔는 별표 3개예요. 마케팅에서 나오면 주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마케팅 전략에서. 그런 거 위주로 이제 정리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용에 대한 거는 우리가 단원이 바뀌었으니까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이거는 해보고 가셔야죠. 그죠? 금융에서. 지금 개발 및 관리가 아니라 금융에서 최대 융자 가능금액 계산하는 방법이 있죠. 이거는 정리해야 되니까. 이건 나오니까 계산 문제로. 그죠? 이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주택이 있고 상가가 있고. 에? 주택은 뭐를 기준으로 산정해요? 주택은. 이거. 또 아직은 얘를 기준으로 하니까 총부채 상환 비율 있죠. 네. 얘하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상가. 상가는 얘도 역시 무슨 비율? 대부 비율. 그 다음에 현금 수지를 기초로. 그러면 대부를 통해서 융자 가능금액 계산하는 거는 부동산 가치에다가 무슨 비율을 곱해서 대부 비율을 곱해서 융자금 계산하면 되고요. 여기는 뭐를 통해서 연 저당상수분의 연소득에다가 DTI 비율이 있죠. 여기다가 뭐를 빼고 기타 부채를 빼서 융자 가능 금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거 간단해요. 요거 네? 간단하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잖아요. 자, 만약에 부동산 가치가 5억일 때요. 자, 대출 승인 기준이 있죠. 대부 비율이 있죠. 60%. 총부채 상환 비율이 40%.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차입자의 그 소득이 있죠. 연소득을 제일 많이 주는 게 주로 6천만 원 많이 줘요. 그리고 기타 부채는 없다. 그리고 연 저당상수 있죠. 0.1. 요즘 통상 0.1 많이 줘요. 그거 거의 뭐 암산 계산이죠, 뭐. 그죠? 대부비율 적용하면 가치가 5억이잖아요. 5억에 60%면 얼마? 5, 6, 30이니까 3억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대입하는 거예요. 연 저당상수 0.1 주죠. 지금 연소득이 얼마예요? 6천. 지금 DTI가 몇 프로예요? 40%. 그러면 4, 6에 24잖아요. 2,400. 이거 암산으로 되죠? 기타 부채 없죠? 얘가 0.1이죠? 그럼 여기 10배. 그렇죠? 0.1이면 요 크게 10배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2억 4천이죠? 그럼 얘는 3억, 얘는 2억 4천? 그럼 얼마 대출 받을 수 있어요? 2억 4천이죠.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되니까. 자, 지금 얘가 5억이죠? 얘가 몇 프로?
60%. 그럼 5, 6이 얼마예요? 얘는 3억 융자 받을 수 있죠. 근데 얘를 우리가 대입하면 지금 0.1이잖아요. 연소득이 지금 6천이죠. 근데 D타입 비율이 몇 프로예요? 40%. 그럼 4, 6에 24. 그러면 얘는 얼마? 2,400인데 지금 기타 부채가 없잖아요. 없다는 조건이니까. 그 여기 금액을 구했죠. 요거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6천에 40%. 4, 6에 24 나올 거 아니에요. 얘가 0.1이잖아요. 0.1이라는 거는 얘 10배라고요. 할인 0.1 때는. 그럼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0.1만 해서 여기 구한 금액에 10배 계산하면 되니까. 그럼 얘는 얼마 융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2억 4천.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되죠. 그럼 얼마 대출받을 수 있어요? 이거죠, 이거. 3억을 융자해주면 얘는 충족이 되는데 얘는 넘어서잖아요. 이 조건을.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충족하려고 그러면 작은 걸 선택하면 되는 거야. 뭐를 선택하면 된다? 작은 거. 그러면 이게 나중에 숙달이 되면 이게 거의 암산 계산이라고요. 에? 복잡한 게 아니라. 이 조건이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 놓고 이거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만약에 기타 부채가 사업자금 대출로 이자 1,000만 원 내고 있대요. 이 조건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2,400에서 얼마 빼면 돼요? 1,000만 원 빼면 되죠. 그럼 남는 게 1,400이죠. 그럼 얘가 0.1이면 역시 얼마? 그럼 1억 4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거 조건 준다 안 준다? 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암산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것만 바꿔주는 거예요. 이 숫자만. 응? 그러면 바꾸는 거예요. 얘 6억이에요. 그죠? 얘 얼마? 70%. 총부채 상환 비율 있죠? 60%. 이렇게 주는 거예요. 예? 같은 조건에서. 자, 일단 융자 없다고 생각하고 연습해보죠. 이거라도 뭐 하나 정확하게 하면 되죠. 그럼 이것도 하면 되니까. 자, 일단은 대부비율 적용하면 얼마 융자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대부비 기준 하면은 부동산 가치가 6억이잖아요. 70%니까. 67에 40이니까 얼마? 4억 2천. 그럼 얘를 할 때는 여기 있는 저당 상수가 0.1이잖아요. 그러면 얘 그냥 0.1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구한 금액의 10배 생각하면 되니까. 그러면 지금 소득이 얼마예요? 6천. 지금 이 비율이 몇 프로예요? 60%래요. 그럼 66에 36. 그럼 얼마예요? 3,600이잖아요. 0.1 하면 36,000. 그럼 최대 얼마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작은 거 선택하면 3억 6천이죠. 그러면 이제 암산이잖아요. 네?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해봐도 계산기 쓸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계산기 쓸 게 없잖아요, 계산기 쓸 게. 자주 나온다고요, 자주. 그러니까 결국은 학계론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는 거의 1분 안으로 풀게끔 다 주겠죠. 그래, 그래도 뭐 표정이 안 좋은 거는 그래도 뭐 꼭 끝날 때 계산을 해야 됐어.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건 해볼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죠? 해볼 수 있나요? 그 연습을 해야 돼요, 본인이. 선생이랑 할 때는 다 돼요. 그죠? 근데 집에 가서 일단은 선생이 한 대로 선을 하나 그려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까 그 인간이 어떻게 했는데.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를 적어야 돼요? 공식을 적어서 대입을 해야죠, 대입을. 이거 다음 시간에 복습할 때 해드리고, 여기다가 적는 거예요. 여기는 뭐 적는다? 연, 저당상수. 여기는 뭐? 연소득. 여기에다가 무슨 비율을? 총부채 상환 비율 있죠? 예, 얘 곱하고, 여기서 기타 부채가 있다면 기타 부채 빼주면 되고, 기타 부채가 없다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여기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이렇게 써봐야지 알 거 아니에요. 쓰고 숫자를 자꾸 대입해봐야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익숙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도 잘 안 되는 분, 잘 모르겠다. 어떻게 대입하는지 모르겠다. 제가, 우리 꼭 시험 본다고 그랬었죠? 시험 본다고. 이거 제가 24번 문제로 꼭 낼 거예요. 제 기억상에는 답이 2번으로 돼 있었을 거야, 그게. 그죠? 학계로는 답도 알려주고 시험 봐요. 그죠? 에? 여러분 이걸 틀려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왜 틀리냐면, 거기 교재에다도 적어놔요. 24번이 몇 번이라고. 2번이라고 적어놨는데, 나중에 걔를 보면 이거 왜 적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적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꾸 하면 늘어요. 에? 이 조건대로. 저기 기출문제집 이런 거 있죠? 요건 맞는 애들 가서 이렇게 해서 연습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래요. 자. 어차피 저 주택 담보대출이 말 그대로 담보대출이니까. 네. 근데 주부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없으면 아예 담보대출 자체를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 그거를, 그건 이거 계산하는 거랑 관계없고요. 그렇잖아요. 아니, 여기다가 이 사람은 주부가 아니다. 이렇게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일반적인 대출 관계 얘기하는 거죠. 은행에 가서는 지금은 우리가 이거를 얘를 강화를 시킨다는 얘기는 소득이 없으면 소득 근거가 없으면 융자를 못 받게 하겠다는 얘기죠.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거래할 때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주부들이라고요. 근데 주부들이 대충 뭐가 없어요. 소득이 없다고요. 그래서 대충 이걸 기준해서 융자를 받은 건데 이걸 강화를 시키게 되면 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규제를 옥죄겠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소득 근거를 대라 이거예요. 그런 얘기니까요. 자, 여기까지 하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용활동에 대해서 하면서 요거 다음 주에 왔을 때 꼭 이거 한번 복습하고 갈 거예요. 예? 한 사람 가위바위보해서 진 사람 나와서 이거 풀어보라 그럴 거예요. 예? 그래요. 자, 오늘도 뭐 남아서 열심히 공부하신다 그러니까 굳게 믿고 다음 주에 얼굴 봤을 때 야, 오랜만이다 이런 소리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주 나와야죠. 자,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